자, 이제 그 현재 가치 할인 차금에 대해서 그 간단하게 두 가지 얘기만 좀 생각을 해보면, 그 한 가지 얘기는 아까 그 134페이지에 선의자 성격이 있다 그런 얘기 잠깐 얘기했었잖아요. 그 얘기하고 연구에 쓰여져 있는 거예요. 그건 좀 상식으로 알아보시라고 써놓은 거지 중요한 얘기는 아닌데, 그 얘기하고 뒤로 가보시면은 이제 138페이지에 오면은 현재 가치 할인 차금 생각이 도대체 왜 증가하는지 그 논리를 써놓은 거예요. 써놨는데 이렇게 생각을 해보시면 돼요. 좀 아까 한 예를 가지고 생각을 해보면, 우리가 이제 10만 원이라는 게 있잖아요. 10만 원이. 자, 우리가 이제 액면 금액을 빌렸다고 가정하면, 액면 금액을 빌렸다고 이렇게 가정을 해보세요. 이렇게. 액면 금액을 빌렸다고 가정을 한다면, 현재 가치 할인 차금은 선이자예요. 미리 준 이자에 불과하다. 그런 얘기예요. 자, 또 하나의 생각은 뭐냐면, 액면 금액을 빌렸다고 생각하지 말고, 현재 가치 금액을 빌렸다고 생각해보세요. 87,565원의 현재 가치 금액을. 현재 가치 금액을 빌렸다고 생각한다면 현재 가치 할인 차금은 만기에 지급하는 이자예요. 현재 가치 할인 차금은 두 가지 성격이 있는 거예요. 자, 생각을 해보세요. 자, 우리가 요 10만 원이라는 게 있는데 10만 원에 대해서 만기에 10만 원을 갚는 거예요. 자, 그럴 때 이자를 얼마를 줘야 되냐면 매년 10%씩 이자를 줘야 되는 거예요. 내재자료라는 게 우리가 실제로 줘야 될 이자를 말하는 거라고요. 이렇게. 그런데 5,000원씩 밖에 이자를 안 줬잖아요. 이렇게. 그렇죠? 5,000원씩 밖에 이자를 안 주니까 5,000원씩의 이자를 덜 주게 됐죠. 매년 이렇게. 5,000원씩의 이자를 덜 주게 됐어요. 이 5,000원씩의 이자를 덜 주게 되니까 이 5,000원씩의 이자를 덜 주게 된 금액을 나중에는 원금밖에 안 갚잖아요. 10만 원을 빌렸다고 할 때 나중에 10만 원만 갚죠. 여기 이자를 또 안 주잖아요. 그러면 매년 돈 빌려준 사람이 매년 5,000원씩을 덜 받게 되는데 이 덜 받게 되는 5,000원을 받을 방법이 없다고요. 그래서 이 덜 받게 될 금액 이 5,000원을 현재 가치로 평가를 하면 그게 얼마 되면 12,435원이 돼요. 요 금액을 지금 빌려주는 돈에서 빼고 주겠다는 거예요. 요게 현재 가치 할인 차금이에요. 그러니까 돈을 빌려주면서 5만 원 주면서 너 10만 원 빌려간 거야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그게 현재 가치 할인 차금이에요. 좀 생각을 해보세요. 요게 이제 그 앞에 있는 요 얘기예요. 앞에 있는 연구. 134페이지에는 그 연구 얘기예요. 연구. 선의자의 성격을 갖고 있다. 현재 가치 할인 차금이. 그래서 이 현재 가치 할인 차금이 선의자의 성격을 갖고 있기 때문에 미리 준 이자니까 연도별로 이렇게 조금씩 나눠서 이자 비용으로 인식하는 거예요. 자, 이런 생각을 또 하나 해보세요. 자, 87,565원이라고 하는 금액이 있는데 이 금액을 만기에 이 금액만 갚으면 된다고 생각해보세요. 87,565원을 갚는다고 생각을 해보죠. 이렇게. 자, 그러면 이 87,565원을 빌렸다고 한다면 현재 가치 금액을 빌렸다고 한다면 여기에 대해서 이자를 줘야 되죠? 이자를 얼마를 줘야 돼요? 10%를 줘야 되는 거예요. 빌린 돈에 대해서. 빌린 돈에 대해서 10%를 주게 되면 얼마 돼요? 8,757원의 이자를 줘야 되잖아요. 근데 매년 이자는 5,000원밖에 안 주죠. 그래서 3,757원의 이자를 못 받은 거예요. 이렇게. 자, 그래서 요 금액을 언제 주는 거냐면 만기일에 주는 거예요. 이렇게. 만기일에 요 금액이 합산해서 주는 거예요. 자, 그러면 이게 동그라미 친 거는 만기일에 준 거라고 생각해보세요. 그럼 여기다가 3,757원을 만기일에 주는 거겠죠. 이렇게. 1년이 또 지났어요. 1년이 또 지났으면 87,565원에 대해서 얼마를 줘야 돼요? 8,757원의 이자를 또 줘야 되죠. 근데 5,000원밖에 이자를 안 주잖아요. 그러니까 3,757원의 이자를 못 받았죠. 여기 또. 이거 언제 주는 거예요? 이거를 만기일에 또 주는 거예요. 3,757원을 이렇게. 자, 그런데 전년도에 3,757원의 이자를 덜 줬잖아요. 자, 이자를 덜 주게 되면 그게 뭐가 돼요? 원금이 되는 거예요, 다시. 그럼 거기에 대해서 이자를 또 줘야 될 거 아니겠어요? 그러면 이거 3,757원 전년도에 못 받은 이자에 대한 이자를 또 줘야 되죠. 얼마를 줘야 돼요? 이거 10%를 줘야 되는 거예요. 376원을. 이걸 언제 주느냐? 만기일에 주겠다. 그런 얘기예요. 이렇게. 그렇죠? 그러면 자, 첫 해 이자가 얼마예요? 첫 해 이자는 3,757원이 상각이죠. 두 번째는 요거를 더한 금액이 상각이죠. 그 전년도 상각에다가 이자를 더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게 거기 쓰여져 있는 현재 가치 할인 차금 상각이 증가하는 이유예요. 자, 그러면 이걸 이제 결론적으로 써보면 이렇게 된 거죠. 자, 8,757원의 이자를 매년 줘야 되는 거예요, 실제로. 이래야지만 이제 10% 이자를 주는 건데, 실제로 매년 5,000원씩밖에 이자를 안 주니까 3,757원씩 이자를 덜 줬다고요, 이렇게. 3,757원씩 이렇게 덜 줬죠, 이렇게. 그러면 이 매년 덜 준 이자를 만기에 몰아서 한꺼번에 줘요. 만기에 몰아서 한꺼번에 주려면 이자를 더해서 줘야 되겠죠? 그러니까 요 금액 3개를 미래가치로 계산하게 되면 12,435원이 돼요. 이렇게. 네? 그러니까 두 가지 성격이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현재 가치 금액을 빌린 돈이라고 얘기한다면
매년 덜 주는 이자를 만기일에서 몰아서 주는 거를 현재가치 렌차금이라고 하고, 그 다음에 원금을 만약에 빌렸다고 생각한다면 미리 뗀 선이자가 현재가치 렌차금이다 그런 얘기야. 뭐라고 파악하든 그건 중요하지 않아요. 근데 이 두 가지가 만약에 헷갈리신다면 이걸로 기억하는 게 훨씬 더 좋아요. 이걸로 기억하시는 게 훨씬 더 좋은 거예요, 이거보다. 왜 그러냐면 얘는 별로 쓸 일이 없어요. 근데 얘는 나중에 저 뒤쪽에 가보면 전환사채라는 게 나오는데 그때 이런 기법이 쓰인다고요. 그래서 매년 주게 되는 이자보다 덜 주게 되는 이자, 그거를 만기에 몰아서 주는 것을 우리가 현재가치 렌차금이라고 본다면 나중에 전환사채 같은 걸 공부할 때 보면 상환할증금이라는 게 나오는데 그때 상환할증금이 매년 덜 주게 된 이자를 만기에 몰아서 준 이자예요. 그때 가면 이제 요 기법이 생각나실 거예요. 세월이 지나서 회계를 잘 공부하시다 보면 재무회계 모든 챕터가 다 똑같다는 걸 아시게 돼요. 지금 이제 처음 시작하는 단계니까 이 챕터와 저 챕터가 달라 보이고 같은 챕터 내에서도 첫 페이지와 두 번째 페이지가 달라 보이잖아요. 좀 공부하게 되면 다 같다는 걸 아시게 돼요. 그 먼 미래를 생각하고 공부를 해야지 지금 당장 이 한 문제 푼다, 이 한 문제 푼다가 이게 중요한 게 아니라고요. 그래서 사람들은 당장 이 한 문제가 중요하다고 생각해요. 그리고 보다 큰 걸 놓치거든요. 왜 그렇겠어요? 탐욕스러워서 그런 거예요. 놓아요, 손에서. 손에서 탁 놓으면 모든 게 잡혀요. 예? 자, 이걸 이해하시겠죠? 자, 이걸 기억하시는 게 좋아요. 이게. 그러니까 현재 가치 금액이 빌린 돈이다. 이게 가장 중요한 개념이에요. 현재 가치 평가에서는 무조건 현재 가치 금액이 빌린 돈이에요. 그 돈보다 더 준 건 다 이자예요. 예? 자, 그러면 이제 139페이지 보면 예제 1번을 한번 보시면 예제 1번에 장기 연물 조건에 매매 거래했는데 A사는 2009년 1월 1일 장부 금액 7만원짜리 토지를 A사에 B사에 10만원에 처분하고 판매 대금을 수령하기로 하는 대신에 이자를 지급했다 그랬죠. 자, 요구사항 1번이 뭐죠? 토지의 처분으로 인식할 유형자산 처분 손익이 얼마나 이랬어요? 자, 요구사항 3번에 보면 회계 처리하라 그랬잖아요. 회계 처리부터 먼저 하지 말라고요. 예? 그러나 하지만 사람의 욕구는 그런 게 아니에요. 회계 처리 먼저 하고 싶어요. 하면은 문제가 잘 풀리거든요. 풀리는 건 좋은데 종친되니까요. 풀기 전에 먼 훗날 후회하게 돼요. 내가 왜 그때 그런 짓을 했을까? 지금 조금 더 생각하는 것이 나중에 공부하는 시간을 확 줄여놓을 거예요. 방법은 둘 중 하나예요. 둘 중 하나가 뭐냐면 처음을 조금 어렵게 생각해가면서 어렵게 생각을 해가면서 하다가 나중에 참 편하게 할 것인지, 아니면 지금 죽어라고 그냥 분개나 되면서 편하게 하다가 나중에 죽어버릴 것인지, 둘 중에 하나를 선택하는 거예요. 이렇게. 하지만 여기에는 합격이라는 게 있어요. 합격이라는 게 있어요. 이렇게. 여기에는 뭐가 있어요? 합격이라는 게 없어요. 물론 여기서도 합격하는 사람이 있어요. 제가 얘기했잖아요. 네? 분개를 1초에 100개씩 하는 사람들이 있다고. 달인이 있다니까. 달인이, 회계의 달인이 있어요. 여기에. 이런 사람들은 순식간에 분개를 순식간에 해내요. 이런 사람들은 분개만 딱 주면은 분개를 몇 번 해보잖아요. 해보면 뭘 하냐면은 1번 문제 처분 손익 계산하고 그게 처분 손익이 계산돼요. 산식으로. 확 죽여버리고 싶죠. 그런 사람이 또 성격이 좋아요. 그런 사람이 또 잘생겼어요. 네? 그런 사람이 인간성 좋죠. 네? 그런 사람들은 원래 멋있게 생긴 사람들은 인간성이 더럽거나 아니면 인생이 고달프거나 이래야 되는데 우리는 다 F4잖아요. 이게 재벌에다가 무슨 잘생겨고 등등등등 있죠, 이게. 그죠? 온 여자들이 전부 다 손 모으고 있고 이러잖아요, 이게. 이 꽃보다 남자 그거 없애버려야 돼. 네? 자, 139페이지에 보시면 그래서 좀 힘들더라도 처음 하실 때 좀 생각을 해가면서 하는 게 더 중요하다고요. 회계 원리 때는 일단 차변대변도 잘 모르니까 분개를 계속 해보는 게 중요하지만 중급회계부터는 분개를 먼저 할 것이 아니라 우리가 산식을 통해서 금액을 어떻게 계산할 것인가 이걸 먼저 생각하는 게 더 중요해요. 그것이 훨씬 더 나중에 훨씬 더 문제를 푸는데 더 효율적이 된다고요. 자, 요구사항을 보시면 1번에 토지의 처분으로 인식할 처분 손익이 얼마나 이렇게 물어봤어요. 항상 토지를 팔게 되면 미래연금이 얼마인지를 이제 계산해 보셔야 되는 거예요. 이렇게 미래연금이. 자, 미래연금이 얼마인가? 139페이지에 보면 가로 1번에 보시면 2009년 1월 1일 장부금액 7만원짜리 토지를 팔았는데 10만원에 팔았죠. 그럼 10만원을 받기로 했다는 거예요.
이 10만 원을 3년 후에 받기로 했어요. 이렇게. 자, 매년 표시이자가 얼마라고 했냐면 6%의 표시이자를 받기로 했으니까 이자 6,000원씩을 이렇게 받기로 했죠. 이렇게. 자, 그러면 자, 처분 금액을 계산해야 되는 거예요. 자, 처분 금액을 계산하고 여기다가 자, 장부 금액을 빼게 되면 이 장부 금액을 이 금액에 팔았다는 뜻이잖아요. 처분 금액은 항상 뭐냐면 미래연금의 현재 가치예요. 언제나 장기 연물 조건으로 팔게 되면 처분 금액은 언제나 뭐가 되냐면 미래연금의 현재 가치가 되는 거예요. 무조건 이게 처분 금액이에요. 이렇게. 따라서 우리는 이 미래연금 흐름이라고 하는 게 있을 때 이 금액을 우리가 이렇게 현재 가치 평가하게 되면 이게 처분 금액이 된다. 그 얘기죠. 자, 그러면 현재 가치 계수가 있죠. 자, 현재 가치 계수가 다 주어져 있어요. 이 책은 따뜻한 배려로 넘쳐나는 책이에요. 따뜻한 배려. 제가 이 세상에서 제일 좋아하는 말이 배려거든요. 배려. 따뜻한 배려라고 하는 것은 뭐냐면 수많은 중급회계 책들은 그 현가계수표를 책 뒤에 부록으로 넣어놨어요. 시험에서 시험을 보는데 부록이 있지는 않거든요. 시험에서는 문제를 낼 때마다 문제의 현가계수표가 다 들어가요. 문제마다. 근데 왜 책은 뒤에 부록에 있죠? 문제 있어야 되죠. 문제. 그러니까 문제를 풀 때마다 확 보면서 다 뒤를 넘기는 거죠. 하나 잡아야 되잖아요. 넘어가면 안 되니까. 막 뒤를 본 다음에 현가계수표를 딱 보고 와서 문제를 풀잖아요. 그렇죠? 자, 그 시간을 절약하는 거예요. 자, 그 시간을 절약해서 모으다 보면 그게 1년이 돼요. 아니, 모으다 보면 그렇게 될 거 아니겠어요? 이 책은 따뜻한 배려가 있는 책이에요. 가끔 가다 보면 또 그런 거 있죠. 감가상각 방법을 설명하면서 자, 기초자료. 기초자료를 하나 써놓잖아요. 기초자료 써놓은 다음에 자, 1번 정액법. 자, 기본자료의 예를 따른다. 그 앞에 또 기본자료 보고 와서 해야 되고 보고 와서 해야 되고 그러잖아요. 자, 저 확 나죠. 이 책은 그런 거 하나도 없어요. 그냥 모든 문제마다 똑같은 자료라도 계속 있어요. 이게. 제가 궁금했어요. 이 바닥에 들어오면서 왜 현가계수표가 문제 없을까? 궁금했다고요. 이게 그렇게 해놨더니만 어떤 사람은 책을 사놓고는 제일 뒤에 그러는 거예요. 왜 현가표가 없습니까? 책 제일 뒤에. 이러고 묻는 사람들이 있는 거예요. 반품해달라 그런 사람들도 있어요. 현가표 없다고. 슬픈 일이죠. 자, 그러면 현재 가치를 계산해 보세요. 자, 현재 가치를 계산해 보려면 언제나 문제에서는 내재절이 주어져요. 주어지니까 우리가 내재절 계산하는 게 우리 시험 문제는 아니에요. 내재절을 계산하는 시험 문제는 어디에 나오는 거냐면은 재무관리나 또는 원가액에서 나오는 문제들이 내재절을 계산하라 한다고요. 우리는 내재절을 항상 줘요. 이게. 자, 그러면 현재 가치를 계산해 보시면 자, 현재 가치 금액이라 이렇게 되는 거죠. 자, 10만 원이라는 금액에다가 이자율이 10%라니까 자, 10% 3기간 현재 가치 계수를 곱하는 거예요. 현가 계수를. 여기다 플러스 자, 6,000원 곱하기 자, 10% 3기간 연금 현가 계수를 이렇게 곱하시면 이게 답이 나오죠. 자, 그러면 얼마가 되는 거냐면 거기 보시면 현재 가치 금액이 140페이지에 보시면은 90,051원 이렇게 되는 거예요. 90,051원 이렇게 되는 거죠. 이렇게. 그럼 현재 가치 금액이 90,051원이에요. 이게 처분 금액이. 그러면 장부 금액이 얼마 됐어요? 장부 금액이 거기 보시면 얼마나 있냐면 토지에 7만 원짜리를 팔았다고 돼 있죠. 자, 7만 원짜리 토지를 팔았으니까 얼마냐면 20,051원 이렇게 된 거예요. 자, 요만큼이 처분이익이다. 이렇게 선된 거죠. 이렇게. 그래서 장기 할부 조건으로 팔게 되면 무조건 미래연금의 현재 가치가 처분 금액이에요. 그금에다 장부 금액을 빼면 처분 손익이 계산된다. 이런 생각을 하시면 돼요. 아주 쉽게 낼 때 이 정도의 문제를 내요. 그냥. 예? 아주 기초적인 문제니까. 자, 그 다음에 이제 그 두 번째로 오시면 얘를 재무상태표에 공시를 해봐라 그랬죠. 재무상태표에 공시를 하려면 자, 140페이지만 공시를 하시면 되죠. 자, 어떻게 공시하면 돼요? 자, 요거를 이제 회계 처리할 때 요것이 장부금액이잖아요. 처분 시점에 장부금액은 자, 원금에다가 나머지 금액으로 이루어져 있는 거죠. 그러면 재무상태표에 분개를 하지 않으시더라도 이렇게 하실 수 있어야 돼요. 여기다가 비유동자산 이렇게 쓰고 이렇게 여기다가 이렇게 쓰시면 되죠. 자, 장기 미수금 이건 언제나 뭘 써요? 액면 금액을 쓰는 거예요. 10만 원을. 그렇죠? 그 다음에 현재 가치 할인 자금을 이 밑에다가 쓰죠. 요 두 금액의 차이는 뭐가 돼요? 현재 가치 금액이 되죠. 90051 이렇게 되는 거예요. 이렇게. 그렇죠? 자, 이것이 이제 2009년 1월 1일의 일이잖아요. 이렇게. 자, 주관식 시험을 보다 보면 출제자는 자기 마음대로 시험 문제를 내죠. 자기 마음대로 이렇게 낼 수도 있죠. 2009년, 2010년, 자, 12월 31일 현재 부분 재무상태표를 작성하라. 이럴지도 몰라요. 그러나 2010년 12월 31일 현재를 어떻게 작성하면 돼요? 자, 삼각표를 그리면 되겠죠?
그리라고 하기 전에는 그릴 필요가 없다고요. 그럼 장부 금액 어떻게 계산하면 돼요? 이날 현재 장부 금액이란 자, 요 금액이 현재 가치죠. 그렇죠? 지금은 잘 못하실지 몰라도 그냥 나누기 1.1 그러면 현가계수라는 걸 아시게 돼요. 나중에 1 플러스 이자율로 나누면 1기간 현가계수예요. 1 플러스 이자율을 제곱으로 하면 2기간 현가계수예요. 그럼 이걸 현재가치로 평가하면 현재가치 금액이 계산돼 나오겠죠. 현재가치 금액이 계산돼 나오면 여기 10만 원에다가 이걸 빼게 되면 현재가치 금액이 여기 써질 거 아니겠어요. 그러면 언제나 특정 시점을 언제나 계산했을 수 있다고요. 이게 자, 그래서 이제 이렇게 썼어요. 자, 그 다음에 삼각표를 그려라 했는데 삼각표는 주관식에서 가끔씩 그리라고 하는데 잘 그리라는 말은 잘 안 해요. 하지만 그리라고 했는데 나는 몰라 이러면 안 되니까 삼각표를 그리면 되는데 삼각표는 항상 뭐예요? 분계를 표로 만든 거예요. 그냥 단순하게. 그렇죠? 분계라는 건 항상 뭐죠? 이거잖아요. 분계라는 건 항상 여기다가 이자 비용, 여기다가 현금, 여기다가 현재가 차린 차금 이렇게 쓴 거예요. 이렇게. 자, 물건을 판 사람의 입장에서 볼 때는 여기다가 이자 수익이라고 쓰고 반대편에 여기다가 현금이라고 쓰고 여기다가 현재가 차린 차금이라고 쓴 거예요. 이렇게. 그렇죠? 이걸 표로 만들면 이건 삼각표라고 한다는 얘기예요. 자, 삼각표를 해보시면 자, 제일 먼저 뭘 써요? 일자를 쓰는 거예요. 일자를. 그 다음에 여기다가 실질 이자를 쓰죠. 자, 여기다가 표시 이자를 써요. 여기다가 상가액을 쓰죠. 자, 그 다음에 제일 마지막에 장부 금액을 쓰는 거예요. 이게 하시다 보면 처음 할 때는 이 순서가 잘 기억이 안 나요. 기억이 안 나면 어떻게 해요? 마음대로 쓰세요. 실질 이자가 제일 앞에 나오라는 법이 이 세상에 어디 있어요? 그런 법은 없는 거예요. 일자를 여기다 쓰고 자, 표시 이자를 먼저 썼어요. 실수로. 실수도 아니에요. 그냥 이렇게 쓴 거예요. 그러면 여기다 상가액을 쓰세요. 다시 쓰고 싶은 대로 쓰는 거예요. 그 다음에 표시 이자 이렇게 쓰면 되는 거죠. 표시 이자를 너무 많이 썼네. 실질 이자 이렇게 쓰면 돼요. 여기다가 장부 금액 쓰면 되는 거예요. 이렇게. 장부 금액을 제일 앞에서 써도 돼요. 꼭 시작해서 잘 못하는 사람들이 이걸 책에 있는 순서대로만 항상 쓰려고 한다고요. 책에 있는 순서대로 안 써도 돼요. 삼각표란 실질이자 마이너스 액면이자는 삼각이다 이렇게 돼 있잖아요. 그걸 이렇게 표에다 쓰는 거예요. 뭘 먼저 쓸 것인지 각자 알아서 하는 거예요. 가장 이렇게 쓰는 것이 그냥 이 바닥에 그냥 가장 많을 뿐이에요. 표준 경쟁에서 얘가 승리했을 뿐이죠. 그렇잖아요. 표준 경쟁에서. 하지만 표준 경쟁에서 승리했지만 아직도 소수설들이 있는 거예요. 끝까지 이렇게 쓰는 인간들이 있어요. 끝까지 장부 금액을 제가 앞에다 쓰는 사람들이 있다고. 그건 그 사람의 오랜 습관이거든요. 이게. 그러니까 이걸 가지고 얘를 먼저 쓰겠다 이런 생각하지 마시고 그냥 표로 만든다 이런 생각만 하시면 돼요. 예? 이거 가지고 들고 다니면서 지하철을 들고 다니면서 옆에 사람을 괴롭히지 마세요. 예, 우정어린 충고 한마디. 지하철에서는 절대로 어떠한 일이 있다 하더라도 회계학책을 피지 마세요. 옆에 사람에 대한 배려가 없는 거예요. 옆에 사람에 대한 배려를 위해서는 스포츠 신문을 펴야 돼요. 그 옆에 사람을 위한 배려죠. 자, 그러면 여기다 일자를 써보세요. 자, 2009년 1월 1일. 그렇죠? 여기다가 얼마 있어요? 95,051원 이렇게 쓰는 거죠. 이렇게. 그 다음에 2009년, 자, 12월 30일이죠. 자, 실질이자가 얼마죠? 요거의 10%니까 9,005원이죠. 이렇게. 자, 표시이자가 얼마예요? 6,000원이죠. 그럼 이게 3,005원이죠. 자, 요거 두 개를 더하면 여기 금액이 써질 거 아니겠어요? 자, 그 2010년 12월 30일이 있어요. 1년 지난 다음부터 여기다 곱해서 쓰는 사람들은 다 답답한 사람들이에요. 여기다 이렇게 미래가치로 간다고 그렇게 얘기했는데도 기립박수는 안 치더라도 1.1은 곱해보세요. 이게 이렇게. 그럼 이 금액이 써질 거 아니겠어요. 그럼 여기다 6,000 이렇게 쓰면은 여기다 표를 완성할 수 있다고요. 이렇게. 마지막에 꼭 10만 원이 맞추게끔만 딱 횟수 조정을 하면 되죠. 그럼 삼각표가 완성이 되는 거예요. 자, 이제는 더 이상 삼각표는 그리지 않을 거예요. 물론 이제 전화사차나 이런 데 나왔을 때 삼각표도 한번 그려보고 이러겠지만 이제 이런 삼각표는 그리지 않을 거예요. 언제나 실질이자 마이너스 표시하는 삼각이다 하는 거죠. 문제를 보실 때마다 문제마다 삼각표를 그려라 라는 게 예제에 항상 들어가 있어요. 그런 거 잊지 않도록 한 번씩 그려보시기만 하면 이 중급회계가 딱 끝나면 다 그릴 줄 알게 돼요. 이게 지하철에서 굳이 그리지 않아도 다 된다고. 이렇게. 자, 저도 여기 계신 분들과 똑같은 시절인 때가 있었어요. 삼각표가 회계학의 모든 것이라고 생각했던 때가 있었다고요. 먼 훗날 그런 것들이 다 쓸데없는 짓이라는 걸 알게 됐죠. 자, 이제 이런 걸 생각해 보세요. 자, 그러면 이제 그 오른쪽에 분계가 있죠. 자, 회계체를 해봐라. 이렇게 되니까 회계체를 해보시기만 하면 되는 거예요.
회계처리를 해보실 때, 자, 이제 A사가 이거 현재 가치 금액을 계산했으니까, 현재 가치 금액이 9만 51원 이렇게 되는 거잖아요, 이렇게. 자, 그러면 우리가 이제 회계처리를 하라 할 때, 자, 이제 A사가 토지를 팔았죠. 그럼 여기다 장기 미수금으로 10만원 이렇게 쓰는 거예요. 자, 토지가 얼마냐면 토지가 7만원짜리죠, 이렇게. 자, 그런데 이것이, 자, 현재 가치 할인차금을 여기다 써야 되잖아요. 반대편에다가 현재 가치 할인차금을 써야 되죠. 그럼 여기다가 처분이게 되는 거예요. 그러면 여기 현재 가치 금액이 얼마냐? 자, 9만 51원 이렇게 된 거예요. 이렇게. 그러면 이게 얼마냐면 9,949원 이렇게 된 거고, 나머지 금액이 2만 51원 이렇게 된 거죠. 자, 이걸 이제 반대적인 입장에서 B사가 토지를 샀다 이렇게 되면 이렇게 돼버리죠. 토지를 샀다라면 토지 이렇게 돼요. 토지를 얼마를 주고 샀냐면은 장기 미지급금으로 산 거예요, 이렇게. 자, 10만 원을 주고 샀죠. 자, 그런데 이것에 대한 현재 가치 할인 차금이 이렇게 쓰여지는 거잖아요. 현재 가치 금액이. 여기다 현재 가치 할인 차금이 얼마냐면 9,949원이에요. 예? 그러면 여기다가 나머지 금액을 쓰시면 되겠죠. 예, 9만 51원 이렇게 쓰시면 되는 거예요, 이렇게. 그렇죠? 자, 반드시 현재 가치 할인 차금을 이렇게 별도로 쓰셔야 돼요. 이걸 레팅해서 쓰는 사람들도 있다는데, 레팅해서 쓰는 건 자유인데 주관식에서는 절대로 쓰시면 안 돼요, 이렇게. 아니, 평상시에 연습할 때는 레팅해서 써도 좋아요. 그건 뭐 각자의 취향이니까. 그냥 연습할 때는 이걸 레팅해서 이렇게 써도 돼요. 이렇게. 어차피 뭐 답안을 쓰는 건 아니니까. 그런데 우리에게 가장 무서운 거는 습관이에요. 습관이에요, 습관. 습관이 이 세상에서 제일 무서운 거예요. 늘 이렇게 습관 들여서 이렇게 분개를 하다 보면 언제나 이렇게 분개를 해요. 네? 주관식 시험 보러 가서도 이렇게 분개해요. 그러면 출제자는 아유 잘했네 이러고 확 커요. 네? 항상 현재 가치 할인 차금은 별도로 쓰는 거예요. 별도로 쓰셔야 돼요. 습관이 굉장히 무서운 거예요. 왜 습관이 굉장히 무서운 것이냐면은 옛날에 어떤 수험생이 와서 제게 이런 얘기를 했어요. 2차 시험 보는 사람인데 한 4번째쯤 보나 봐요. 4번째, 3번째인지 4번째인지 모르겠어요. 뭐 알아서 받겠죠. 지금은 어디 가서 뭘 하고 있는지 알 수 없지만 한 3년 전쯤에 어떤 수험생이 와서 제게 이러더군요. 뭐라고 얘기하는데 하나도 기억이 안 나고. 자, 결론은 이것만 기억났어요. 자기가 요즘 2차 시험 공부를 하는데 이걸 연습하고 있다는 거예요. 뭘 연습하냐 했더니만 차대를 쓰는 연습을 하고 있다는 거예요. 차변, 대변. 차변, 토지, 100원, 대변에 현금 100원 이걸 연습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럼 이걸 왜 연습하냐 그랬더니만 자기는 여태까지 분개를 이렇게 해왔다는 거예요. 토지 100원 찍 긋고 현금 100원 찍 긋고 이렇게 분개를 해왔다는 거예요. 이렇게. 그런데 자기는 이렇게 하는 걸 연습하고 있다는 거죠. 그래서 제가 얘기했어요. 이걸 왜 연습하냐고. 이렇게 분개하면 되지. 이렇게 분개를 안 하면 감점을 당한다는 얘기가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그랬어요. 어떤 미친놈이 이걸 감점하냐고. 그랬더니만 그런 소문이 있다는 거죠. 별 거지 같은 놈들이 다 있다는 거죠. 이렇게. 그래서 그 다음부터 저는 옛날에 분개할 때 항상 이렇게 했거든요. 강의할 때. 그래서 여기에 대한 반감으로 저는 그 다음부터 이렇게 해요. 이렇게. 그랬더니 이제 깨닫게 됐어요. 아, 이게 얼마나 편하다는 걸. 예? 그래서 그 학생한테 주의를 시켰죠. 가로를 반드시 양쪽에다 쳐야 된다고. 그러면 그 학생은 왜 이걸 연습하고 있겠어요? 아니, 여기 계신 분들이 제가 얘기는 이게 옳다는 게 아니에요. 분개를 이렇게 되고 이렇게 되고 다 좋아요. 얘기하고 싶은 건 뭐냐면 그 학생의 신념에 따르면 이렇게 분개를 해야 된다고 믿는 거잖아요. 나름대로. 하지만 그 사람은 왜 이걸 연습하겠어요? 시험장에서 그렇게 하면 되지 그냥. 자기 생각에 이렇게 하는 게 맞는 거라면 이게 감점당한다면 이렇게 분개하면 되는데 왜 이걸 연습하겠어요? 분개할 때 이렇게 안 되기 때문에 그래요. 하도 오랜 세월 동안 줄을 찍찍 꺼와서 시험장에 가서 아무리 이렇게 하고 싶어도 찍찍 꺼지는 거예요, 이게. 분개를 할 때도 이걸 네팅해서 이렇게 늘 분개해 버릇하면 시험장에 가서 자기도 모르게 부지불식간에 네팅해서 분개가 돼요. 그리고 시험장을 나와요. 그리고 나중에 ARS는 싸늘한 목소리만 들리는 거예요. 왜 전화했니? 이런 목소리가 들려요. 저는 사실 ARS를 전화를 안 해봐서 몰라요. 이렇게. 자, 그건 뭐 아셨죠? 그러니까 현재 가치 할인 차금은 평상시에 연습하실 때도 별도로 구분해서 분개하는 게 좋아요. 그게 우리의 습관이 들지 않게 하는 방법이죠. 나쁜 습관이 드는 게 가장 나쁜 거예요, 실질적으로. 저야 뭐 회계를 여러 해 동안 해왔기 때문에 네팅에서 언제나 분개를 해도 순식간에 답안을 쓸 때는 현재 가치 할인을 항상 별도로 써요.
하지만 중요한 건 제가 시험장에 없다는 거잖아요. 제가 시험장에 있으면 옆에서 그렇게 하면 안 돼요. 그렇게 하면 안 돼요. 이렇게 얘기해 주는 사람이 아니잖아요. 이제 그러니까 습관을 들이면 안 좋다 그런 생각을 하시고 거기는 이제 회계처리 A사 B사를 해보시면 돼요. 그건 좀 아까 이제 제가 그 본문에 있는 걸 설명하면서 쭉 분기했던 거니까 하실 수 있을 거예요. 자, 이제 다음 챕터로 가보시면 자, 이제 제 4장에 보면 수익인식이 있는데 여기부터 이제 중요한 기준소에 대한 얘기가 나오는 거예요. 자, 이제 기준소가 있는데 여기 이제 수익의 인식부터 기준소에 대한 있는 내용인데 자, 수익이라고 하는 기준소예요. 기준소 제목이 수익이에요, 수익. 예? 자, 근데 우리가 손익계산서를 보시면 자, 손익계산서에는 두 가지가 있는 거잖아요. 수익과 비용, 이게 다 두 가지가 있는 거죠, 이렇게? 하지만 비용에 관한 기준서는 없어요. 왜 없냐면은 수익을 인식하면 비용은 따라다니기 때문에 우리가 비용에 관한 기준서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수익에 관한 기준서가 있으면 수익을 인식하면 비용은 알아서 이렇게 따라다니는 거예요. 예? 그렇죠? 자, 그러면 이제 우리가 여기서는 뭘 할 거냐면은 수익에 관한 얘기를 하는데 이 수익은 크게 이제 두 가지 종류가 있는 거야. 일반적으로 얘기하는 우리가 수익과 좀 특수한 형태의 수익이 있는데 특수한 형태의 수익을 우리가 건설계약이라고 하는 거야. 건설계약. 자, 건설계약이라고 하는 게 있는데 이 건설계약이 뭐냐? 건설회사에서 하는 짓들이에요. 건설회사, 조선회사 이런 데서 하는 거를 우리가 건설계약이라고 한다고. 그걸 좀 이해를 해보셔야 돼요. 자, 일단 이 얘기를 하기 전에 자, 이제 수익이 뭔가 이것부터 생각해 보실 필요가 있어요. 우리가 이제 대전제는 뭐예요? 대전제는 뭐냐면은 우리는 회계이론 과목이 없다. 이게 대전제예요? 그걸 생각하셔야 돼요. 회계이론 과목이 없어요. 회계이론 과목이 없기 때문에 여기서 나와 있는 제1절에 있는 수익인식의 기초에서 나오는 수익의 인식에서 수익의 본질이 뭐냐 이런 건 중요하지 않다는 거예요. 기본적으로. 그러면 우리가 만약에 그 회계이론 과목이 있다 그러면 이거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저는 옛날에 이거 죽어라고 공부했어요. 수익의 본질에선 수익에는 유입개념과 유출개념이 있는데 유입개념에 대해서 한 페이지에 걸쳐서 막 써놨어요. 회계이론책에. 확 찢어버렸죠 이게. 그러니까 우리는 적어도 회계이론이라는 과목이 없기 때문에 이걸 공부하시면서 무슨 생각을 하셔야 되냐면은 상식적으로 알아두면 되는 것도 있고 저 상식을 좀 넘어서 좀 더 깊이 알아야 되는 것도 있고 반드시 알아야 되는 것도 있고 여러 개가 있는 거예요. 그 중에서 수익의 본질은 우리가 반드시 알아야 되는 게 아니에요. 자, 수익의 본질이란 건 자, 이런 생각을 해보세요. 우리가 간단하게 이렇게 얘기를 해보죠. 어떤 기업이 있어요. 기업이 있는데 자, 현대자동차가 있어요. 왜? 우리나라의 기업은 딱 두 개밖에 없는 것처럼 보일지 모르지만 시간이 지나면서 다른 회사들이 등장하게 될 거예요. 이제 이게 초기니까 어제 그저께까지는 삼성전자가 등장했고 오늘은 현대차잖아요. 이제 곧 그지 같은 회사들이 조금씩 등장할 거예요. 이게 자, 그러면 이제 현대차가 있어요. 현대자동차에서 자동차를 사죠. 자동차를 사면은 자동차를 사게 되면 고객한테 자동차를 주잖아요. 그렇죠? 자, 고객한테 자동차를 주게 되면 자동차를 인도를 해야 되는 거예요. 이게 인도를 이렇게. 자, 그러면 고객은 뭘 하겠어요? 현대자동차한테 돈을 주겠죠. 그렇죠? 물론 외상을 할 수도 있어요. 외상을 해도 언젠가는 돈을 줄 거 아니겠어요. 자, 그러면 수익이라고 하는 것은 자, 자동차 인도하는 자동차의 가치가 수익이다. 이렇게 주장하는 것이 유출 개념. 들어오는 돈이 수익이다. 이렇게 주장하는 것이 유입 개념이에요. 자, 그것이 회계이론적으로는 중요하지만 우리 시험 공부에서는 별로 중요한 얘기가 아니라는 거예요. 다만 여기서 중요한 얘기는 뭐냐면은 현대자동차가 매출을 인식하기 위해서는 반드시 뭘 해야 되냐면은 자동차를 고객한테 줘야만 하고 거기에 대한 대가로 돈을 받아야만 한다는 거예요. 그러면 이 자동차를 인도한다는 것은 현대자동차의 의미에서 현대자동차의 입장에서 볼 때는 뭐가 되냐면 의무가 되는 거예요. 자신의 고객에 대해 의무를 이행해야 된다는 얘기예요. 어떤 의무나 자동차를 줘야 될 의무를 이행하는 거예요. 여기 계신 분들이 강의를 듣기 위해서 수강료를 냈잖아요. 거기서 저는 의무를 이행하는 거예요. 그런 거 아니겠어요? 여기 계신 분들은 돈을 냈으니까 권리를 받아가는 거잖아요. 입장이 서로 틀린 거예요, 이게. 그럼 의무를 이행하면 뭐가 있어요? 돈을 받을 권리가 생기겠죠. 그렇죠? 그러면 현대자동차 입장에서 볼 때는 자신의 의무를 이행하고 권리가 확보됐을 때 수익을 인식하면 된다는 거예요. 그렇죠? 자, 그러면 의무를 이행하게 되면 의무를 이행하는 걸 우리가 뭐라고 하냐면 가득되었다고 얘기해요. 이거를 가득되었다고 얘기해요. 가득됐다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가득. 그 다음에 권리를 확보한 것을 우리가 뭐라고 하냐면 실현됐다고 얘기하는 거예요. 이렇게 실현. 자, 가득이라는 것은 영어로 이게 on이라는 건데 on 있잖아요. 벌다 이런 뜻이에요. 언더란 뜻이에요. 언더. 옛날에 1970년대 80년대는 이걸 번역을 못 해갖고
어원들을 뭐라고 번역은 해야 되겠는데 번역을 못해갖고 각가지 한자어를 절묘하게 조합해갖고 이런 한자를 만들어냈어요. 이게 가득이라는 뜻이에요. 이렇게 가득이라고 할 때 가자 앞에 뭐가 붙어있어요? 벼화가 붙어있다고요. 겨울에 추수하는 거예요. 그게 어원이에요. 아, 몰라요? 이게 그거예요. 그거 이거. 네, 그게 어원돼요. 벌었다. 그게 어원이에요. 어원. 그 다음에 실현됐다는 게 있어요. 리얼라이즈라는 게 있어요. 리얼라이즈 또 이렇게 된 거예요. 이렇게. 그러면 이게 뭐냐면 가득됐다는 것은 뭐냐면 내가 의무를 이행함으로써 얻게 됐다 그런 뜻이에요. 그 다음에 실현되었다고 하는 것은 내가 돈을 받을 권리가 생겼다는 거예요. 가득이라는 건 의무를 이행하는 것이고 실현이라는 것은 권리를 확보했다는 뜻이에요. 그럼 의무를 이행하면 뭐가 발생했어요? 비용이 발생해요. 제가 여기서 의무를 이행하면서 살이 빠지고 있는 거예요. 잘 안 빠져서 그렇지. 그 비용이 발생하잖아요, 이게. 그렇죠? 그게 뭐냐? 이게 비용이 발생하는 거예요, 가득되면. 그러면 실현되면 뭐가 되냐? 수익이 발생하는 거예요. 어제도 얘기했는지 모르겠지만 항상 수익을 인식하기 위해서는 뭐가 필요해요? 비용이 있어야 되는 거예요. 비용이 있어야지만 수익을 인식할 수 있어요. 그게 수익 비용 대응의 원칙이에요. 우리는 이렇게만 알고 있잖아요. 수익을 인식하면 거기에 대응시켜서 비용을 인식하는 거예요. 거꾸로 생각을 해보세요. 비용이 있어야만 수익을 인식하는 거죠. 그렇죠? 얘가 있어야만 얘가 인식하듯이 얘가 없으면 얘를 인식할 수 없는 거예요. 그래서 수익을 인식할 때는 반드시 뭘 알아야 되냐? 비용을 알아야 돼요. 그 비용이 어떤 비용인지는 상관없어요. 우리 현대자동차가 자동차를 팔 때 자동차를 생산하는 원가가 있을 거 아니겠어요? 그게 비용이죠. 그것만 비용이 아니에요. 자동차를 팔고 난 다음에 자동차가 고장나면 AS를 해줘야 돼요. 그 AS도 비용이에요. 그 AS 비용도 알아야 돼요. 자동차를 판매를 해서 무상 수리해주는 기간까지 발생하는 모든 비용을 다 추적할 수 있어야 돼요. 그래야지만 우리가 수익을 인식하는 거예요. 반드시 수익을 인식하기 위해서는 뭐가 필요해요? 비용을 알아야 되는 게 비용을. 비용은 매출원가만을 얘기하는 것이 아니라 매출원가 외에도 기타의 모든 비용을 다 얘기하는 거예요. 그렇죠? 제가 여기서 강의를 하지만 자, 강사료 수입을 매출로 잡겠죠? 오늘 강의하고 나면 좀 이따 잡을 거예요. 10분의 2 이렇게. 10분의 3이구나. 이렇게. 어제 10분의 2 잡았어요. 어제 그 밤에도 제가 가서 회계 처리하고 왔다고요. 저는 가끔씩 쉬는 시간에도 회계 처리를 해요. 가득됐으니까. 그렇죠? 그리고 학원에서 돈을 받을 권리가 생겼잖아요. 자, 그럼 비용이 있어요. 비용, 매출원가는 이게 ATP 에너지의 그 감소죠, 이게. 그쵸? 이거만 있는 것이 아니에요. 나중에 기준이 개정되면 AS 해줘야 될 거 아니겠어요? 기준이 바뀌면 정오표도 만들어줘야 되고, 기준이 엄청 바뀌면 뭐 공개특강도 한번 해야 되고, 이게 기준이라는 게 바뀔 때 확 바뀌면은 옛날엔 공개특강이 많았어요, 재무에게. 왜냐하면 기준이 바뀔 때 모든 기준이 한꺼번에 바뀌어요. 근데 요즘은 기준 바뀌면 찔끔찔끔 바뀌어요. 공개특강을 하고 싶어도 한 20분 하면 끝인 거예요. 20분 하기 위해서 자 와보세요 이렇게 얘기하면은 너무 미안하죠. 일단 오면 3시간은 붙들고 있어야 되는데 그렇잖아요. 그래서 이제 재무에게 공개특강들이 별로 없어진 거예요. 자, 아무튼 간에 그런 AS도 해줘야 되는 거죠. 그렇죠? 이 비용들을 저는 다 알고 있기 때문에 매출을 인식하는 거예요. 근데 AS 비용이 얼마가 될지는 몰라요. 책을 썼는데 책을 써보니까 책이 다 개판이야. 다 바꿔줘야 돼요. 그럼 비용을 추적할 수 없죠. 그렇잖아요. 물론 이제 바꿔줄 거라고 생각하고 책을 쓰진 않았을 테니까. 하지만 살다 보면 그런 일이 발생할지도 모르잖아요. 예? 알고 보니까 이게 다 했는데 내일 그런 결정이 내려지는 거예요. 국제유전 도입하지 않기로 했다. 이건 뭐예요, 도대체. 그럼 어쨌든 금감원이 잘못한 거지만, 금감원에서 우익했지만, 그래도 도의적으로 어쩔 수 없네, 책을 다 바꿔줘야지. 이렇게 결심하게 될지도 모르죠. 그쵸? 그럼 다 바꿔줘야 되고, 강의도 다시 오세요. 그리고 다시 또 해줘야 되잖아요. 그게 AS죠. 그쵸? 저는 안 하기로 결심했으니까. 이게 아무튼 간에. 이런 거잖아요, 이게. 이런 걸 다 알아야지만 수익을 인식하는 거야. 모든 비용을 다 알아야 돼요. 매출원가만 하는 것이 아니다라는 걸 꼭 기억하셔야 돼요. 그래서, 가득은 의무를 이행하는 것이고, 실현은 권리를 확보하는 거예요. 자, 그럴 때 우리가 이런 생각을 해보세요. 우리는 모두 이 중에서 자, 이런 4가지 경우가 있는 거예요. 첫 번째 경우. 가득은 되었는데 실현되지 않은 경우가 있어요. 자, 두 번째로
가득은 됐는데 가득은 안 됐는데 실현도 안 된 경우가 있죠. 자, 세 번째. 자, 얘 어떻게 되는 거야 도대체? 힘들어 죽겠네, 그리기가. 이게 네 가지 경우가 있겠죠, 네 가지가? 자, 있잖아요. 가득된 경우, 가득 안 된 경우, 실현된 경우, 실현 안 된 경우, 네 가지 경우가 있을 거 아니겠어요. 이랬을 때, 둘 다 안 된 거면, 이건 아무것도 아닌 거죠. 이건 얘기할 필요가 없는 거잖아요. 그죠? 물건 만들지도 않았어요. 그죠? 물건을 팔지도 않았기 때문에 돈 받을 것도 없어요. 아무것도. 아무것도 아닌 거죠. 자, 요 경우를 생각해보세요. 물건을 만들었는데 돈을 받을 권리가 없는 거예요. 이게 뭐야? 물건을 만들었어요? 물건을 만들었는데 가득됐다고 할 때 만들고 난 다음에 인도까지 했다고 생각해 보세요. 인도하기 전까지라면 뭐 상관없어요. 아직 인도를 안 한 거니까. 인도는 했는데 돈을 아직 못 받은 거예요. 이런 걸 우리가 외상 판매라고 하는 거예요. 그렇죠? 이렇게 자동차는 줬다고요. 돈을 안 주는 거예요. 그 외상 판매죠. 자, 그다음에 물건도 주고 돈도 받았죠. 이런 걸 우리가 뭐라고 하냐면 현금 판매라고 하는 거예요. 판매 이렇게. 자, 이 경우는 뭐냐면은 물건을 안 줬는데 돈부터 받았어요. 이런 걸 뭐라고 하냐면 선수금이라고 하는 거예요. 여기에 돈부터 먼저 받은 걸. 그렇죠? 돈부터 먼저 받으면 우리가 선수금으로 처리했다가 나중에 물건을 줄 때 선수금을 매출로 대체하잖아요. 이런 세 가지 경우가 존재하는 거예요. 이 챕터에서는 주로 대부분의 경우 다 현금 판매를 그냥 전제하고 얘기를 해요. 예? 물론 그 중에서는 외상도 있을 수 있겠지만 현금 판매를 대부분 다 전제하는 거예요. 일반적으로는. 자, 그래서 거기 보시면 그 158페이지에 오면은 자, 실현 규정에 관한 얘기를 하면서 실현 규정에 대한 얘기를 하면서 거기 파란색 글씨로 이런 말을 써놨어요. 채권 금액을 합리적으로 추정할 수 있게 되기 전에는 수익을 인식할 수 없는 것이다. 자, 그러면 그 밑에 보시면 뭐라냐면 관련된 원가로 측정해야만 한다. 이렇게겠죠? 관련된 원가도 반드시 알아야 돼요. 자, 그런데 동그라미 1번에 보면 그 관련된 비용을 합리적으로 추정할 수 없다면 수익은 실현되었다고 할 수 없다. 이렇게 돼 있고, 동그라미 2번에 보면 추가 비용을 합리적으로 추정할 수 있다면 추가 비용의 크기에 관계없이 수익을 인식하는 거예요. 그 문구를 이해하실 필요가 있어요. 그 문구를 아실 필요가 있어요. 자, 우리가 물건을 팔았을 때 A사가 B사한테 물건을 팔았어요. 이렇게 현대자동차가 고객한테 물건을 팔았는데 이 자동차가 AS를 해줘야 되는 거예요. 이 AS를 해줄 때 얼마를 해줘야 될지 우리는 알고 있다고요. 일반적으로 과거 경험에 따라서. 그러면 그 과거 경험에 따라서 AS를 해줄 금액이 얼마인지를 추정할 수 있다면 이 AS 비용이 얼마가 되든지에 관계없이 무조건 수익을 인식하는 거예요. 금액 크기는 관계없다는 얘기예요. 그런데 이 AS 비용이 얼마가 될지 우리는 전혀 몰라요. 금액이 큰지도 모르고 작은지도 모르고 아무것도 몰라요. 물론 AS 비용이 발생하지 않을 수도 있지만 그것도 우리는 모른다는 거예요. 그러면 수익을 인식할 수 없다. 그런 얘기예요. 하나도 비용을 알아야지만 반드시 수익을 인식한다는 걸 꼭 기억하셔야 돼요. 비용을 모르면 수익을 인식할 수 없어요. 그런 것들이 말로 하는 문제로 출제를 해요. 이게 그래서 파란색 글씨로 써놓은 거예요. 이 챕터는 대부분 다 말로 하는 문제예요. 객관식 시험에서. 그래서 말로 하는 문제가 굉장히 중요한 챕터거든요. 자, 그래서 그 파란색 글씨로 되어 있는 걸 꼭 기억하셔야 돼요. 비용을 알아야지만 반드시 수익을 인식할 수 있는 것이다. 그걸 꼭 기억하셔야 돼요. 그 다음에 의무를 이행하는 것을 우리는 가득이라고 한다. 돈을 받을 권리를 확보한 것을 실현이라고 한다. 이걸 구분하셔야 돼요. 자, 그러면 159페이지에 오면 가로 3번에 보면 자, 수익 인식 시점이 있어요. 도대체 언제 수익을 인식할 것인가 라는 것인데 우리가 이제 현대자동차에서 자동차를 만들죠. 자동차를 만들면 이 자동차를 만들 때 여러 가지 이제 시간이 걸려요. 자, 세월이 이렇게 흘러가게 되면 제일 처음에 제네시스를 만들겠다고 계획을 세우죠. 제네시스를 만드는 기획안이 올라올 거 아니겠어요? 기획안이 올라오면서 조금씩 이제 제품이 만들어지게 하죠. 디자인도 하고 하다가 어느 날 신제품을 발표를 하죠. 신차 출시했다고. 그리고 실제로 대량 양산에 들어가잖아요. 그리고 물건을 팔고 어느 날 갑자기 돈을 회수해서 5천만 원을 딱 회수하게 되는 거예요. 이렇게. 대금 회수까지? 그렇죠? 이렇게. 자, 그러면 우리가 자동차 판매하는 판매 직원이 자동차를 팔고 5천만 원을 받았을 때 이때 수익이 다 획득된 게 아니라고 실질적으로는. 공장에서 일을 하고 있는 사람들도 수익에 공헌했죠. 디자인부에 있는 사람도 디자인할 때도 공헌했죠. 이 수많은 공헌들이 있었던 거예요. 따라서 이 5천만 원이라고 하는 수익은 판매하는 시점에 일거에 인식되는 것이 아니라 조금씩 인식되는 거예요. 조금씩 발생한다고요. 우리는 발생 기준에 따라서 재무제표를 만든다고 얘기했으니까 그러면 뭘 해야 되는 거냐면 특정 회계연도 말 현재 입장에서 볼 때 이걸 생각을 해야 된다고요. 요때까지
이때까지 발생한 수익이 얼마인가를 계산해야 돼요. 또 다음 연도가 되면 이때까지 발생한 수익이 얼마인지를 또 계산해야 된다고. 또 다음 연도에 이때까지 발생한 수익이 얼마인지를 계산해야 되죠. 제네시스라는 자동차가 워낙 잘 팔린다면 자동차를 생산한 그 즉시 뭐가 되겠어요? 이미 판매는 보장된 거예요. 그렇죠? 자동차가 잘 팔리면 다 줄 서 있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그 애플에서 만드는 그 아이팟 같은 경우도 아이팟 있어요, 아이팟. 아이팟 같은 경우도 외국에 가면 다 줄 서 있대잖아요. 우리가 그런 걸 사고 굉장히 실망하게 되죠. 뭐 이런 거지 같은 걸 만들어 놓고 외국인들이 왜 줄 서 있는지 이해가 안 되잖아요. 우리나라에서는 아주 저급한 물건이죠, 이게? 아이팟 몰라요? 우리 애가 아이팟을 사놓고는 이게 작동법을 몰라서 포기했던 그 전설의, 걔는 기계만 보면 잘 몰라요. 저도 기계에 약한데, 설계도를 보고 설계를 할 수가 없어요. 어떤 조립품을 보고 조립도가 나와 있잖아요. 조립도를 보고서 조립하려면 머리가 아프기 시작한 거예요. 이거 어떻게 조립해야 될지 캄캄. 형광등을 갈아야 되겠는데 기억이 안 나는 거예요. 이거 어떻게 갈아야 되는지. 우리는 누구에게나 잘하는 게 있고 못하는 게 있어요. 여기 계시기에 여기 강의를 들으시는 분들이 보기에 제가 회계학을 강의하니까 저 자식은 왜 저렇게 잘해 이렇게 생각하지만 여기 계신 분들이 형광등은 잘 갈잖아요. 저는 못 갈아요. 저는 텔레비전을 리모컨으로만 켤 줄 알아요. 리모컨을 켜는데 안 켜져요. 그럼 왜 안 켜지? 망가졌나? 이거 끝내요. 신기한 사람. 노트북이 안 되면 AS 센터로 그냥 가요. 복잡하게 생각하지 않아요. 왜냐하면 제가 해봤자 문제를 더 키우기 때문에. 저는 이 세상에서 가장 싫어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퍼즐하는 사람들이에요. 조각 맞추는 거 있죠? 3,000개 모아하고 하는 사람. 한심해 죽겠어요. 물론 그 사람들은 나름대로 재밌겠지만. 자, 그런데 이거를 계산하는데 요 금액을 측정해서 첫 해는 요만큼을 수익으로 인식하고 두 번째 해는 요만큼을 수익으로 인식하고 세 번째는 요만큼을 수익으로 인식하면 된다고요. 중요한 문제는 요 금액이 얼마인가 이걸 모른다는 거예요. 그래서 어제도 얘기했지만 자, 인식을 하기 위해서는 반드시 뭐가 필요해요? 신뢰성 있는 측정이 필요하다고 했죠. 신뢰성 있는 측정이 필요한 거예요. 자, 신뢰성 있게 측정할 수 없다면 우리는 인식할 수 없는 거예요. 그러면 우리가 발생 기준에 따라서 정확하게 인식하기 위해서는 이 시점에서 인식될 요 수익이 얼만큼 발생했는지를 우리가 알아야 되는데 그걸 모른다고요. 그래서 우리가 발생 기준을 적용하는 게 거의 불가능하다고요. 그래서 뭘 했냐면은 우리가 이제 수익 인식할 때는 일반적으로 어떤 걸 하냐면은 이 전체적인 과정 중에서 가장 결정적 사건이 뭔지를 먼저 정해요. 결정적 사건이 뭔지를 정한다고요. 이렇게. 그 가장 결정적 사건이 뭔지를 정해서 그 가장 결정적 사건이 딱 지나가면 가득 됐다고 보는 거예요. 무조건. 이게 그 파란색 글씨로 되어 있죠? 159페이지에. 가장 결정적 사건이 완료된 시점을 가득 시점으로 보는데 뒤로 넘어가 보시면 그거를 이제 네 가지가 있는 거예요. 크게. 첫 번째가 뭐냐면은 자, 첫 번째가 생산이에요. 생산을 진행하고 있는 게 가장 중요하다 이렇게 보는 게 있어요. 자, 두 번째로 생산의 완료가 중요하다고 보는 경우가 있어요. 이렇게. 자, 세 번째로 뭐가 있냐면 제품의 인도가 중요하다고 보는 게 있어요. 네 번째로 대금의 회수가 중요하다고 보는 게 있다고. 이렇게. 요 네 가지 중요한 인식 시점이 있는 거예요. 자, 생산의 진행이 중요하다고 보는 인식 시점을 사용하는 경우는 어떤 경우가 있냐면은 조선회사들이에요. 조선회사 같은 경우에는 배를 하나 이렇게 만들어 주기로 하고 계약을 먼저 맺어요. 배만 만들어 주면 얼마 전에 1조 원을 주겠다고 얘기하는 거예요. 이렇게. 그러면 1조 원을 계약을 맺고 나면 이제 배를 만들기 시작하겠죠. 배를 만드는데 전체 한 반 정도를 만들었다면 이제 5천억 원은 내 건 거죠. 그렇죠? 나머지 반만 더 만들면 이제 1조 원이 내 개가 되는데 일단 반을 만들었으니까 5천억 원 내 거잖아요. 이렇게 생산의 진행에 따라서 수익을 인식하는 걸 우리가 진행 기준이라고 한다고요. 이 진행 기준이 우리 시험에서 나오는 가장 중요한 기준이에요. 이 진행 기준은 5장에 대부분 나와 있어요. 건설계약에서 나오는 거예요. 그게? 좀 이따가 얘기할 거예요. 그 다음에 완료 기준이라는 게 있어요. 생산의 완료가 중요한 게 있죠. 가장 대표적인 게 금이에요. 은 이런 것들 있잖아요. 천연자원들은 귀금속이나 이런 것들은 생산만 딱 해내면 다 팔려요. 물론 거지 같은 걸 생산하면 안 팔리는데 진짜 좋은 것들 있잖아요. 그 순금 이런 것들은 언제나 시장성이 있잖아요. 생산 자체가 중요한 거죠.
그죠? 요번에 뭐 국제기준에는 이런 것들이 농림수산업 이런 것도 있어요. 농림업도. 농림업이 있는데 한우가 송아지를 한 마리 나왔어요. 그 즉시 송아지 한 마리가 얼마가 탁 돼버린 거죠, 이게. 생산의 완료. 닭이 달걀을 낳았다. 이게 생산의 완료가 중요한 거예요. 별로 중요하지 않아요, 우리 재무 얘기에서는. 우리가 뭐 농업하게 생겼어요? 그죠? 제 뒤에 가보면 제가 다른 챕터에다가 유형자산 쪽인가 그 뒤에다 보론에다 넣어놨어요. 농림업을. 응? 그런 건 별로 중요하지 않아요, 시험에서. 우리가 농업하는 회사를 하는 게 아니잖아요. 우리가 뭐 횡성 한우를 감사하겠어요? 그런 게 아니라고, 이게. 자, 인도 기준이 있어요. 인도 기준이란 건 뭐냐면, 물건을 딱 이게 인도하는 시점이 제일 중요하다는 거죠. 가장 일반적인 기준이 인도 기준인가요? 판매 기준이에요. 판매 시점. 이게 가장 중요한데, 너무나 당연해서 별로 중요하지 않은 거예요. 너무 당연하잖아요. 물건을 주면 돈을 받을 권리가 생기는 거죠. 그 다음에, 대금의 회수가 있죠. 대금의 회수라는 건 뭐냐면, 저 인간이 돈을 안 줄 것 같아요. 그래서 물건을 주고도 돈을 받을 때까지 기다리는 거예요. 그러면 이게 얼마나 황당한 사건이겠어요? 저 인간이 돈을 안 줄 것 같은데 물건을 왜 팔아요, 도대체? 그렇죠? 그러니까 회수 기준은 웃기는 기준인 거죠, 한마디로. 그래서 우리에게 가장 중요한 거는, 계산 문제로 제일 중요한 거는 요거예요. 진행 기준이에요. 요것을 다음 챕터에서 한 챕터에 걸쳐서 하게 돼요. 예? 한 챕터에 걸쳐서. 자, 그러면 이제 수익을 어떻게 측정할 것인가? 라는 건데, 거기 160페이지에 오시면, 자, 이제 수익의 측정이 있어요. 거기 파란색 글씨로 여러 가지가 되어 있는데, 그런 것들이 이제 객관식 문제 말로 나올 때 보기로 다 나온다고, 이게. 그래서 그런 것들을 읽어보셔야 되는데, 첫 번째, 수익의 측정에서는 받았거나 받을 때가의 공정가치로 측정한다 그랬어요. 그거 왜 그렇게 했어요? 자, 우리는 수익을 인식하죠? 우리는 지금 수익과 비용에 관한 얘기를 하는 거예요. 주된 영업에 대한 얘기를 하는 거라고요. 주된 영업을 항상 뭘로 인식하죠? 유의액과 유추액을 각각 별도로 표시한다고 얘기했잖아요. 따라서 매출과 매출원가로 표시되는 것만 얘기하는 거예요, 우리는 주로. 여기서. 우리가 유형자산 처분손해 이런 걸 얘기하는 게 아니라고요. 그러면 일반적으로 자 이제 수익과 비용을 인식한다고 할 때 여기다가 매출을 인식하겠죠? 여기다가 매출원가를 인식할 거예요, 이렇게. 자, 이 수익을 인식할 때 있어서 수익은 뭘 어떤 금액으로 측정하느냐? 이 수익은 뭐예요? 자본이라고요. 어제도 얘기했지만 자본은 계산할 수 있는 게 아니다. 그렇죠? 그래서 뭘 인식해요? 반대편에 있는 걸로 인식하는 거예요. 그래서 반대편이 뭐죠? 받을 때까죠. 이게. 받았거나 받을 때까의 공정가치다. 그런 얘기라고요. 반대편에 뭐가 있겠어요? 자산이 있겠죠. 그렇죠? 반대편에 반드시 자산이 있어요. 매출을 하게 되면 반대편에 뭐가 있어요? 현금 또는 매출 채권 또는 기타 등등등등 있을 거 아니겠어요. 그러니까 받았거나 받을 때까의 공정가치로 측정하는 거예요. 이게. 자, 그 다음에 그 밑에 보시면 제3자를 대신해서 받는 금액은 수익에서 제외한다. 이렇게 돼 있어요. 제3자를 대신해서 받는 금액은 수익에서 제외한다는데 가장 대표적인 게 부가세예요. 부가세. 자, 부가세라고 하는 것은 우리가 물건을 팔게 되면, 자, 물건을 팔아요, 물건을. 물건을 팔게 되면, 우리가 이제 A사가 물건을 팔죠. 자, 물건을 100원에 팔게 되면, 100원에 팔게 되면 여기다 부가세 10원이 붙어요. 그렇죠? 그러면 우리가 물건을 살 때 그 물건 값이 100원이라고 하더라도 10원을 더 내야 된다고요. 그래서 110원을 내야 되죠. 110원을 내야 될 때 물건을 파는 사람은 돈을 110원을 받았을 거예요. 하지만 110원 중에서 10원은 세무서에다 내야 돼요. 내야 되니까 매출로 인식할 금액은 얼마냐? 100원만 매출로 인식하는 거예요. 우리가 이제 부가세에 관해서 회계 처리는 하지 않기 때문에 우리가 이제 그런 얘기는 하실 필요는 없겠지만 부가가치세는 회사에서 고객이 내야 될 부가가치세를 부가가치세는 소비세예요. 물건을 소비하는 사람이 내는 세금이라고 이게. 그래서 부가가치세를 우리가 소비하는 사람이 부담하는데 이걸 우리가 직접 100원짜리 물건을 사용할 때마다 그 10원을 갖고 가서 국세청에 가서 내면 되는데 우리는 사용만 하고 돈을 안 갖다 내거든요. 그러니까 물건을 파는 사람한테 네가 대신 받아서 내라 이렇게 얘기하는 거야. 그런 것이 뭐냐면 제3자를 대신해서 받은 돈이다. 그런 뜻이에요. 그렇죠? 내가 내야 될 거를 기업에서 대신 받아다가 국세청에다 내주는 거예요. 그런 경우는 수익이 아니다. 그런 얘기예요. 그냥 말로만 하시면 돼요. 그 정도는. 자, 대리인인 기업이 받는 금액은 수익이 아니다. 그러죠. 대리인이 받는 기업이라고 대리인이 받았다는 얘기는 뭐냐면은 자기가 직접 거래 당사자가 아니고 대리했다는 거예요. 이렇게 얘기할 수 있어요. 요즘은 뭐 G마켓이나 이런 데서 그렇게 안 하지만 예전에는 뭐 이렇게 했던 적들이 있죠. 어떻게 했던 적들이 있냐면은 뭐 백화점도 마찬가지인데 백화점도 가장 대표적인 건데 백화점이 있어요. 백화점에 보면은 백화점에 매장들이 있다고요. 이렇게 매장들이 있어요. 스와브로스키인가 뭐 있잖아요. 이렇게 있잖아요. 이게 스와브로스키
이렇게. 그 다음에 여기 무슨 뭐, 또 뭐가 있어요? 아이, 그 자식이 있는데. 아유, 기억이 안 나네. 많잖아요. 메트로시티. 이런 거 있잖아요. 메트로시티. 여기 무슨 뭐, 샤넬, 이런 것들이 있잖아요. 이런 데서 이제 매장들이 이렇게 있거든요. 매장들이 있는데, 우리가 여기 가서 만약에 이제 메트로시티에서 물건을 하나 산다고 생각을 해보세요. 지갑을 하나 사요. 10만원짜리 지갑을 하나 사게 되면 우리가 이제 카드로 딱 긁으면 거기에 뭐라고 적히냐면 여기다가 적힌다고요. 롯데백화점 이렇게 적혀요. 그렇죠? 하지만 이 롯데백화점에서는 이 물건을 자기가 명의로 사는 게 아니에요. 실제로는. 뭐라는 거냐면은 원래 여기 있는 사람들, 메트로시티나 이런 데 사는 사람들은 여기 근무하는 직원들이 있다가 직원들은 누구 직원이냐? 메트로시티 직원이에요. 위장한 거예요. 롯데백화점 이거. 롯데백화점 직원들이 아니에요. 롯데백화점 직원들이 아니기 때문에 이 메트로시티 본사에서 다 이게 파견 나온 거예요. 전부 다. 근데 백화점에서 자기네 직원처럼 부려먹어요. 그럼 마음에 안 들면 방을 비워달라 그런다고요. 그러면 이제 충격인 거죠. 이 백화점에서 매장을 비운다는 뜻은 무슨 얘기냐면은 명품 옷의 가치를 상실했다는 뜻이거든요. 그럼 판매량이 급감한다고 이게. 어떻게 해서든지 여기에 들어가려고 그런다고 이게. 그래서 시키는 대로 다 해요 이게. 왜? 아직 새벽같이 나와서 운동도 하라 그러면 청소도 하고 다 한다고 이게. 그럼 여기 와서 할다고 할 때 실제로 우리가 메트로시티에서 결제하는 게 아니라 롯데백화점에서 결제한 것처럼 돼 있어요. 그러면 백화점에 우리가 10만 원을 이렇게 입금을 시키면 롯데백화점은 이 메트로시티에다가 한 5만 원을 주는 거예요. 여기 입점해 있는 회사들은 대부분 다 적자일 거예요. 백화점이 엄청나게 폭리를 취하거든요. 대부분 자기네 수익을 대부분 나중에 다 가져가요. 그럼 왜 여기 들어가 있느냐? 그래야 명품이 되죠. 그렇죠? 이 백화점에서 팔아요? 그러면 안 팔아요? 그러면 뭐야 이거? 그러고 딴 데 가잖아요, 사람들이. 그렇죠? 그렇다면 우리가 뭐였어요? 이 백화점의 입장에서 볼 때는 뭐예요? 본인이 명의상으로만 본인인 것이지 실제 거래는 메트로시티와 우리가 거래를 한 것이고 그 다음에 매장을 빌려준 대가로 백화점한테 수수료만 낸 거예요. 여기서는 백화점에 관한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 백화점은 요 10만 원을 매출로 잡아서는 안 된다. 그런 얘기예요. 그 백화점은 요 두 금액의 차이로 수수료 5만 원만 받죠. 5만 원만 매출로 기록하는 거예요. 인터넷 쇼핑몰도 마찬가지예요. 옥션, 그 다음에 지마켓 이런 것들도 전부 다 수수료만을 수익으로 잡아요. 전부 다. 자, 그 얘기들을 이제 그 밑에 그림 4-3에다가 요약을 해놨어요. 그래서 처음에 공부하실 때는 본문을 읽어보시고, 두 번째 보실 때는 뭐 그림을 보셔도 되고, 잘 이해가 안 되면 본문을 다시 한번 보시고, 이런 식으로 하셔야지 이게 빨리빨리 볼 수 있어요. 자, 161페이지에 보면, 자, 1번에 판매 대가가 장기간에 있어서 유입하면 어떻게 할 것인가? 장기간에 있어서 유입됐다는 얘기는 무슨 얘기야? 장기 할부 매매를 했다는 거죠. 그럼 뭐예요? 현재 가치 평가를 해야 되죠? 그 좀 아까 얘기했던 3장에 했던 얘기를 똑같이 써놓은 거예요. 파란색 글씨로 뭐라고 했어요? 그 대가의 공정가치는 미래 총 수취액을 내재질을 할인한 현재 가치 금액으로 결정한다. 이렇게 돼 있죠. 그래서 동그라미 1번과 2번이 내재질한 둘 중 명확한 것으로 한다는데 그건 앞쪽에 있었던 거예요. 똑같은 거. 자, 그래서 우리가 장기간을 써서 한다는 얘기는 무엇이냐면 물건을 팔았는데 이 돈을 지금 당장 받는 것이 아니라 장기간을 써서 받는다 그런 얘기예요. 그럼 얘를 어떻게 되겠어요? 현재 가치 평가를 해야 되겠죠. 그래서 반대편에 여기다가 현재 가치 할인 차감이라고 쓴다. 그런 얘기예요. 우리가 이제 좀 아까 했던 토지인 경우에는 여기다 장기 미수금, 현재 가치 할인 차감 이렇게 써지지만 여기서는 주로 재고 자산에 관한 얘기를 하기 때문에 여기다가 장기 매출 채권, 여기다가 현재 가치 할인 차감 이렇게 써지는 거예요. 그렇죠? 일반적인 상거래상의 채권은 매출 채권, 상거래상의 채권이 아닌 거는 미수금 이렇게 쓰는 거니까 계정 과목의 차이만 있는 거죠. 장기 매출 채권, 장기 미수금 그런 차이만 있는 거예요. 그래서 판매 대가가 장기간을 써서 유입된다면 현재 가치 평가한다. 그거만 아시면 돼요. 자, 이번에 재화나 용역 간의 교환이 있어요. 자, 재화나 용역을 교환하는데 교환할 때 성격과 가치가 유사한 게 있고 다른 게 있어요. 그러면 이제 우리가 교환하는 경우가 있어요. 교환하는 경우가 있어요. 가장 대표적인 경우로 이런 게 있죠. 네, 신문사가 있어요. 신문이 있는데 자, 신문이 있고 방송이 있어요. 방송이 있어요. 이렇게 해주는 거예요. 신문사하고 방송에서 서로 광고를 교환하는 거예요. 이것이 동일한 유사한 용역이나 가치인지는 전 잘 모르겠어요. 옛날에 이제 어디 실무 강의를 하다 보니까 어떤 사람이 와서 자기네가 케이블 TV인데 자기네 광고를 신문에다 내주기로 했대요. 신문사에서.
그때 신문사에서는 그 조건으로 케이블 TV에다가 신문을 광고해달라는 거예요. 이게 동종입니까? 가치가 유사한 겁니까? 이게 물어보길래 알아서 잘하세요. 그러고 말았거든요. 아니 같은 것 같기도 하고 다른 것 같기도 하고 뭐 이러잖아요. 이게 광고라는 측면에서는 비슷한 것 같은데 매체는 전혀 다르니까 제가 뭐 이렇게 결론은 저렇게 결론이 안 나거든요. 제가 기준 만드는 사람이 아니니까 정식적인 권위 있는 기관의 답변을 얻는 게 제일 중요하더라고요. 그래서 한마디로 얘기했죠. 한국회계위원회에다 질의해 보세요. 그러면 모든 게 끝나는 거죠. 전 실무 강의할 때 다 그렇게 해요. 복잡한 얘기만 하면 질의하세요. 그래도 얘기해 보세요. 그러면 제 의견만 얘기해요. 그리고 마지막에 꼭 질의하세요. 이렇게 얘기한다고. 네? 자, 그러면 요 신문에서 여기서 광고를 이렇게 해주기로 하고 이렇게 광고를 이렇게 해주기로 했어요. 이것이 거기 되어 있잖아요. 성격과 가치가 유사하다면 수익이 아니라고 본다. 그런 얘기예요. 이건 물건을 팔고 여기 광고를 팔고 광고를 사고 이런 것으로 보지 않는다. 그런 얘기예요. 그 다음에 그 유사죠. 유사. 그 다음에 성격 가치가 상이한 경우가 있어요. 상이한 경우에는 수익을 발생시키는 거래라고 본다. 그런 얘기죠. 한번 읽어보시면 하면 돼요. 유사하냐 유사하지 않냐 이것만 따지면 되니까. 이런 거 말고도 이런 것도 있어요. 어떤 것도 있냐면은 이제 GX 칼텍스가 있어요. GX 칼텍스에서 뭐 했냐면은 군부라는 게 참 이상하죠. 구테타 세력이 되니까 군대하고 군하고 이렇게 계약을 맺은 거예요. 이게 벙커CU를 공급하기로 계약을 맺었어요. 벙커CU를 공급하기로 계약을 맺었다고. 계약을 맺었는데 계약을 맺을 때 100만 드럼을 공급하기로 계약을 맺은 거예요. 이 100만 드럼을 당장 공급해야 돼. 한 달 이내로. 근데 GX 칼텍스는 100만 드럼이 없어요. 지금. 한 달 이내로 만들 수도 없다고요. 지금은 자기네가 최대한 할 수 있는 게 50만 드럼밖에 없다고요. 그럴 때 GX 칼텍스에서는 어디로 가냐면은 SK로 가는 거예요. SK로 가서 SK한테 이런 얘기를 하는 거예요. 우리에게 50만 드럼만 빌려달라. 얘기하는 거예요. 50만 드럼을 빌려주면 나중에 50만 드럼을 주겠다. 얘기하는 거죠. 그렇죠? 그러면 SK가 공짜로 줄 리가 없으니까 약간의 이자를 받을지도 모르죠. 그렇죠? 그렇잖아요? 자, 그런 경우에 이런 거를 유사한 교환이라고 하는 거예요. 이게 실제로 유사한 교환이 될지 안 될지는 이 성격과 가치, 공정가치가 유사해야 되잖아요. 그건 거래를 확실하게 실무적으로 따져봐야 되는 거예요. 따라서 우리 시험에서는 이것이 유사하다, 유사하지 않다고 써줘야 돼요. 우리가 판단할 수가 없잖아요. 그렇죠? 신문과 방송을 이렇게 바꿨어요. 유사하냐, 유사하지 않냐, 우리가 어떻게 판단을 해요? 판단할 방법이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시험에서 이런 것들을 항상 써줘요. 유사하다, 유사하지 않다. 그렇기 때문에 계산 문제로 이런 걸 못 내는 거예요. 이런 거 어떻게 내요? 항상 말로만 내는 거죠. 다음 전 틀린 문장은 이러면서 동그라미 1번에 성격과 가치가 유사한 자산 간의 교환은 수익을 발생시키지 않는 거래로 본다. 그게 맞느냐 틀리냐 이것만 확인하면 되는 거예요. 예. 자, 그거 한번 읽어보시면 돼요. 그래서 재화나 용역간의 교환은 거의 그림 4-4만 보시면 돼요. 실질적으로는. 자, 뒤로 넘어가 보시면 자, 가로 5번에 오면 거래의 식별이 있는데 자, 거래의 식별이라고 하는 것은 거래는 항상 각 거래별로 수익인식 기준을 적용해야 된다는 거예요. 자, 그래서 수익인식 기준은 일반적으로 각 거래별로 적용을 해야 되는데 거기 보시면 이제 예를 들어 놓은 게 있죠. 예를 들어 놓은 게 있는데 예를 들어 놓은 거 바로 위에 보시면 그러나 거래의 실제를 반영하기 위해서 하나의 거래를 개별적으로 식별할 수 있는 부분으로 나누어 수익인식 기준을 각각 적용해야 할 경우도 있다. 예를 들어 제품 판매 금액에 제품 판매 후 제공할 용역에 대한 식별 가능한 대가가 포함되어 있다면 그 금액을 이연하여 용역 수행 기간에 걸쳐 수익으로 인식한다. 이렇게 되어 있어요. 그 다음에 그 밑에 보시면 둘 이상의 거래가 서로 연계되어 뭐 쭉 되어 있죠. 자, 한번 쭉 읽어보시면 되는데 자, 이게 무슨 얘기냐면은 예전에는 이제 이 거래 식별에 대해서 기준에서 자세하게 써놨었는데 국제기준은 자세하게 안 써놓고 그 정도 얘기밖에 없어요. 제가 이제 이 책을 쓰면서 늘 결심한 건 딱 하나죠. 국제기준에 없는 얘기는 쓰지 않는다. 그게 결심한 거예요. 국제기준에 없는 얘기를 쓰게 되면 뭐가 되는 거냐면은 다 써야 돼요. 현행 기준을. 하지만 시험법에는 뭐예요? 국제기준만 시험에 낸다. 이게 원칙이잖아요. 그럼 국제기준에 없는 걸 내면 확 가서 하면 되는 거죠, 이게. 불도 놓고 이러면 되잖아요, 이게. 어젠가 그저께인가 그 중국의 CCTV가 다 불탔대잖아요. 새로 건물을 지었는데 써지도 않았는데 폭죽놀이로 다 불났대잖아요. 자, 그걸 보면서 무슨 생각을 하셨어요? 아무 생각도 없었단 말이에요.
그걸 보면서 뭐 했어요? 아, 그 회사 안 됐다 이런 생각을 대부분 하셨죠? 안 했었어요? 안 했으면 말고. CCTV 회사가 케이블 팀인가? 아무튼 이 회사가 불이 났는데, 저 들은 얘기예요. 한번 확인해 본 적은 없어요. 불 났는데, 야, 이 회사 안 됐다. 새로 건물 지었는데 다 불타서. 그래서 이 회사를 걱정했을까? 여기서 많은 사람들이. 그래서 다들 하수인 거예요. 저는 그런 생각 절대로 안 해요. 저는 이 불난 걸 보면서 보험회사 걱정을 해요. 아이고, 또 보험회사 또 망했네. 이게 생각합니다. 이 회사가 보험을 안 들었겠어요. 그쵸? 예를 들어서 GS 칼텍전에 대해서 뭐 폭발이 나서 공장에 화재가 났다 그러면은 그 회사가 안 됐다고 걱정이 되는 것이 아니라 어느 보험회사가 그걸 물어줄 거냐 이게 더 걱정되는 거예요. 그렇잖아요. 옛날에 월드컵 여길 때 월드컵 뭐 8강 올라가게 되면 무슨 뭐 SK텔레콤이라서 뭐 100억 원을 뭐 선물로 합니다. 뭐 이런 얘기했었잖아요. 경품으로. 그것만 8강 갔잖아요. 절대 그럴 리가 없다고 생각했는데 갔잖아요. 여기에는 수많은 애국심이 막 존재하는 거죠, 이게. 그렇잖아요. 이게 뭐 거기 골라인 바깥으로 나갔는데도 뭐 안 나갔다고 치고 하고 막 이러잖아요. 골이 들어갔는데도 안 들어갔다고 치고 막 그러고 하잖아요, 이게. 원래 세상이 다 그런 거니까. 그런데 이게 됐을 때 가장 걱정되는 건 뭐예요? 어떤 보험회사인가? 그죠? 어떤 보험회사가 이 100억 원을 물어내야 되거든요. 틀림없이. 그러니까 이 세상 모든 사건과 사고는 다 보험회사가 책임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앞으로는 무슨 사고가 일어나면 보험회사를 걱정하세요. 그래서 즉각적으로 그 시장에서도 반응하는 건 그 보험회사 주가부터 떨어져요. 큰일이 발생하면. 예? 이게 화장실이 아닌데 사람도 화장실이요. CCTV를 화장실에 설치한 게 되죠, 이러면. 자, 그래서 이런 생각을 해보세요. 뭐냐면은 우리가 거기서 얘기하는 거래 식별이라고 하는 것은 제품 판매 가격에 제품 판매 후 제공할 용역에 대한 식별 가능한 대가가 포함되어 있다. 이런 얘기는 무슨 뜻이냐면은 이런 뜻이에요. 우리가 이제 뭐냐면은 더존 프로그램이 있어요. 회계 격리 프로그램으로 가장 많이 알려진 게 더존 디지털 외에 더존 프로그램인데 이 더존 디지털 외에서 더존 이 프로그램이 있어요. 프로그램이 이제 회계 프로그램이죠. 이 더존 회계 프로그램이 있으면 회계 프로그램만 파는 게 끝나는 것이 아니라 프로그램을 운영하려면은 그 운영하는 방법을 알아야 될 거 아니겠어요. 그러면 더존 디지털에서 얘를 팔 때 요거를 팔 때 50만 원을 받고 용역이라는 게 뭐냐면 교육을 시켜줄 거 아니겠어요. 교육을 시켜주는데 교육을 무료로 해주는 경우가 있어요. 이렇게. 그렇죠? 이렇게 된다면 무슨 얘기냐면은 이렇게 된다면 이 교육 용역은 뭐가 되냐면 더존 디지털웨어에서 이 프로그램을 팔 때 부수적으로 제공하는 거예요. 그럼 이 전체는 다 뭐냐? 더존 디지털웨어라고 하는 데서 프로그램만 판 거예요. 이건 개별적으로 식별이 안 되기 때문에 전체를 하나의 거래라고 본다고요. 근데 이런 거래가 있죠. 더존 디지털웨어에서 이런 얘기를 하는 거예요. 더존 디지털웨어에서 프로그램을 팔 때, 자, 얘는 40만 원에 판다는 거예요. 교육을 받는다면 이 교육은 10만 원 내고 받으라는 거죠. 자, 이렇게 얘기하면서 만약에 교육을 무료로 받고 싶으면 50만 원 내라는 거예요. 그러면 그 얘기나 이 얘기나 똑같은 얘기잖아요, 이게. 자, 이런 경우에는 이것이 별도로 구분이 되는 거예요. 구분이 되게 되면 얘는 따로 수익인식 기준을 적용하고 얘도 따로 수익인식 기준을 적용한다. 그런 뜻이에요. 예? 그래서 이거를 이제 나중에 세법을 공부하시면 부가가치세법 같은 데 나오는데 재화나 용역을 동시에 이렇게 공급하게 되면 언제나 주된 걸 따라가는 거예요. 여기서 뭐예요? 소프트웨어가 재화고 교육을 시켜주는 게 용역이거든요. 언제나 주된 걸 따라가는 거예요. 이걸 제공해주면서 얘가 무료다 그러면 전부 다 재화의 판매로 보고 그 다음에 용역을 제공해주면서 이렇게 된 거예요, 이게. 자, 첫 번째, 재화를 판매를 하면서 이 용역을 부수적으로 제공해준다. 이렇게 하면 전체가 다 재화의 판매다. 그런 뜻이에요, 이렇게. 자, 두 번째로, 용역을 주되게 제공하면서 전부 다 재화를 이렇게 부수적으로 제공한다. 그러면 전부 다 뭘로 봐요? 용역의 제공으로 본다. 그런 뜻이에요, 이렇게. 자, 세 번째로, 재화와 용역이 각각 별도로 되어 있다면 얘는 재화의 제공으로 보고 얘는 용역의 제공으로 보는 거야. 이렇게 따로따로. 그렇죠? 여기에 가장 대표적인 경우가 뭐냐? 여기 가장 대표적인 경우가 우리가 컴퓨터 같은 걸 팔면서 AS를 무료로 해주는 거예요. AS라는 게 용역이거든요. AS 용역을 무료로 해줘요. 그런 경우에 전체를 다 뭐냐면 컴퓨터의 판매로 본다. 그 얘기고. 자, 이런 경우에 가장 대표적인 경우는 뭐냐면은 우리가 이제 아파트 같은 데 보면은 엘리베이터가 있어요. 엘리베이터에 유지 보수 계약을 맺어요.
엘리베이터가 막 갑자기 초락하고 그러면 안 되니까 유지비용 수객을 맺으면서 뭘 하냐면은 하다 보면 여기다 볼트 하나가 이렇게 빠지는 경우도 막 이렇잖아요. 그런 간단한 부품들은 이 유지보수하는 회사에서 그냥 자기네가 물건을 사서 해주기로 계약을 맺는다고. 그러면 그러한 재화는 부수적으로 제공되는 거예요. 전체를 전부 다 용역에 제공을 하고 본다. 그런 얘기죠. 따로따로 하는 경우도 있어요. 그건 따로따로 하는 거죠. 예전 기준에서는 이런 얘기들이 기준에 있었어요. 전부 다. 근데 이번 기준에서는 이거에 대한 명쾌한 얘기가 없이 그냥 그렇게만 쓰여져 있다고. 하지만 개념적으로 보면 이런 얘기랑 별로 다르지 않아요. 그래서 이 얘기를 원래 써놨다가 기준에도 없는 건데 쓸 필요가 있나 이런 생각이 들어서 그냥 빼버렸어요. 대원칙은 언제나 국제기준에 있는 것만 쓰고 싶었다고요. 네? 자, 그래서 거기 있는 거 한번 보시고 한번 읽어보시면 돼요. 읽어보시면. 자, 그 다음에 이번에 보면 비용의 인식이 있는데, 자, 비용의 인식은 거기 세 가지가 있는 거예요. 직접적 대응, 체계적이고 합리적인 배분, 즉시 비용화 이렇게 세 가지가 있는데 별거 아니고, 직접적 대응은 수익을 인식하면 거기와 1대1 관계를 갖는 거를 비용 처리한다. 이게 직접적 대응이고, 체계적인 합리적인 대응일 배분이라고 하는 것은 수익과의 1대1 대응은 아니지만, 여러 기간에 걸쳐 관련되어 있기 때문에 체계적인 방법으로 배분하는 거예요. 그런 걸 우리가 일반적으로 이제 감가상각 이런 걸 말하는 거죠. 세 번째 즉시 비용화가 있는데 즉시 비용화는 뭐가 되는 거냐면은 수익에 공헌한 금액이 얼마인지 모르기 때문에 즉시 비용 처리하는 거예요. 우리가 이제 수익 인식에 관한 이 챕터를 얘기할 때는 제일 중요한 거는 거기는 직접적 대응만이 중요해요. 왜냐하면은 우리가 매출로 인식하면 여기에 직접적으로 대응되는 것만 우리가 비용으로 인식할 수 있거든요. 그래서 이 챕터에서는 비용의 인식 방법이 세 가지가 있다는 것을 얘기할 뿐이고 제일 중요한 건 뭐냐면 여기서는 직접적 대응에 관한 얘기만 하는 거예요. 게다가 이 챕터는 비용에 관한 얘기는 별로 써있지도 않아요. 철저하게 수익에 관한 얘기만 써있으면서 비용은 그냥 따라온다 이렇게 생각하는 거예요. 무조건. 그렇게 얘기하셔야 돼요. 그러면 다음 챕터에서는 비용에 관한 얘기가 주된 얘기로 등장해요. 예? 5장에 오면 비용이 굉장히 중요하게 다뤄진다고요. 이렇게. 자, 그래서 여기까지 하고 잠시 쉬었다가 제 2절에 있는 재화의 판매부터 얘기를 하죠.